안녕하십니까, 리필입니다. 11월 23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13%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17% 상승했습니다. 양증시 이제 모두 오늘 보합 수준으로 마무리되었고요. 장중에 이제 상승 중에 좀 하락을 하면서 보합 수준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1,000억 정도, 1,100억 정도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800억 정도 코스피를 매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가 200억 매수, 기관 투자자가 300억 매도하면서 이렇게 뭐 거의 크게 변화가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2500선 근처에서 계속 코스피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크게 뭐 올라간 것에 대해서 상승분을 반납하지 않은 채로 꾸준히 지금 상승세를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60일선을 지금 이제 넘어서 이제는 121선을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떨어졌던 주가가 좀 이제 빠르게 V자로 올라와 주었고요. 다행히 연말로 갈수록 지금 이제 증시에 대한 분위기가 좀 개선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좋은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21선 뚫고 이번 주에 또 한번 나갈 것인지 그런 것들 한번 볼 거고요. 코스피에 대한 상승세는 지금 꾸준히 더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다음 해 그죠? 상반기까지는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분위기, 인플레이션에 대한 분위기는 조금 계속 살펴봐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월봉 뭐 더 볼 거 없고요. 투자 수급은 기관 투자자가 810억 매도하면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매도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11월 달은 확실히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와 주고 있고요. 특히 공매도 금지 이후에는 꾸준히 코스피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매수세가 이어지는지 한번 계속 살펴보도록 하고요.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뭐 상승 추세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오늘도 뭐 크게 오르진 못했지만 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21선, 61선 갭을 이제 점점 메워주고 있고요. V자로 올라와 주면서 자리를 잡았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제와 거의 유사한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뭐 더 말씀드릴 건 없고요. 기관 투자자 계속 매도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는 조금 매수했는데 일단 이 추세를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일단은 뭐 상승 추세 계속 유지 중이고 여기서 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는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해외 증시는 분위기 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상위 종합 니케이 다 올랐고요. 나스닥 다우도 좀 올라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아시아 증시 모두 좀 반등을 하였고요. 환율 같은 경우는 3.5원 정도 하락을 하면서 1,30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V자로 좀 올라오는 듯 하면서도 크게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일단 요 아래에서 자리를 얼마나 오래 잡는지 그런 것들도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추세상으로는 이제 저점을 좀 찍었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좀 안정화된다라고 하면 환율은 더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환율 1,300원 아래로 떨어지는지 보도록 하고요. 지수 선물은 미국 증시 부합 수준으로 진행 중, 그 다음에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 부합 수준입니다.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선물 지표는 다 부합 진행 중이고요. 지금 뭐 딱히 크게 움직임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물 지표 사실 뭐 지금은 크게 중요해 보이진 않고요. 내일 장까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마찬가지입니다. 국제유가, 천연가스 모두 하락 중입니다. 그래서 국제유가도 76달러, 천연가스도 2.9달러 수준으로 사실 뭐 어제와 유사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계속 가격이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표가 서서히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 이제 물가가 안정화되니까 금리도 더 이상 올라갈 이유도 없어 보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계속 읽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채권 금리는 조금 반등했습니다. 4.4% 정도로 10년물 국채 금리가 좀 반등을 했는데요. 그러나 전체적인 이 하락세를 막기에는 여전히
하락 추세에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지금 저점을 낮춰가면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채금리가 계속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네, 기준금리에 대한 상승 압박, 그다음에 그런 시장금리에 대한 상승 압박을 좀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국채금리도 계속 주시를 하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 정도로 네, 이제 시장 분위기 한번 살펴보았고요. 네, 종목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330원 상승해서 2.2% 상승했고요. 14,94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뭐 코스피의 흐름보다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흐름이 조금 더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코스피 상승과 함께 장 초반에 좀 올라가다가 코스피는 떨어졌는데도 네, 두산 에너빌리티의 상승세는 계속 유지가 되었습니다. 시간의 거래도 뭐 크게 없었는데요. 일단 14,920원으로 거의 뭐 동일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일별 거래는 오늘 네, 좀 많았죠. 300만 주 정도로 평소 뭐 100만 주, 200만 주 수준 때보다 조금 이제 거래량이 늘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뭐 500만 주도 사실 적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뭐 300만 주 터졌기 때문에 거래가 본격적으로 실렸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본격적인 거래량이 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적어도 이제 1000만 주 이상 네, 좀 나온다 싶으면 한 1500만 주까지는 나와줘야지 그래도 거래 회전이 한 2% 정도 진행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뭐 아직까지는 그런 움직임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4,000원대를 지금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13,000원 저점을 찍고 좀 올라왔기 때문에 뭐 크게 지금 반등을 아주 강하게 하진 못해도 서서히 좀 다져가면서 상승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느낌은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을 점점 높이는 그런 추세로 진행 중이고요. 21선 태우고 자 이제 이 양봉을 좀 길게 띄우면서 좀 거래량을 실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렇게 이제 음운구름을 좀 빠르게 뚫고 나가면 지금은 기술적으로 좀 더 유리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장 분위기는 일단 반등 분위기로 턴어라운드를 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직 그 하락분에 대한 절반 정도를 회복을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61선을 좀 넘어가면서 좀 이제 진행이 되어야지 본격적인 좀 이제 반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주 좀 이제 바짝 올라가 줘야 되고 다음 주까지도 좀 이제 그런 움직임이 나와야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위기 한번 좋기 때문에 계속 이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수급을 보게 되면 기관 투자자가 11만 주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62만 주를 매수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뭐 금융 투자가 12만 주 매도하면서 뭐 이렇게 매수 매도를 계속 반복하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뭐 이 정도로 넘어갈 수 있다. 차익 실현에 대한 매도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투신이 이제 조금 매수했고요. 보험은 뭐 크게 매수 없었고요. 연기금 투자자도 8만 9천 주 매도했지만 사실 뭐 최근에 매수 매도를 반복하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크게 뭐 우리가 염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전처럼 이렇게 공격적인 매도가 계속 나오지만 않는다면 뭐 매수 매도 반복하고 있구나. 그냥 6.5% 수준의 그런 지분을 이제는 유지를 하는구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모펀드도 52,000주 매수하면서 조금 이제 최근에는 매수를 하지만 사실 뭐 사모펀드라든지 금융투자라든지 이런 투자자들은 언제든지 또 빠져나갈 수 있는 수급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굳이 이렇게 누가 매수했고 누가 매도했고를 계속 뭐 집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계속 매수를 이어가는 투자자는 확실히 외국인 투자자로 좀 보여지고요. 11월 달 들어서 코스피에서 좀 많은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가 두산 에너빌리티도 좀 이렇게 매수를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네, 크게 지금 뭐 50만 주 이상 많이 매수한 적이 사실 이 11월 6일 말고는 없었는데요. 오늘 그 중에는 가장 좀 많은 수준의 그런 매수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파를 몰아서 11월 말까지 계속 이 매수세가 이어지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갑자기 왜 매수를 하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하나 짚고 가는 게 있죠. MSCI 리밸런싱, 그 11월 달에 반기 리밸런싱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이제 2번 정도 반기 리밸런싱이 있고 분기 리밸런싱이 2번 있죠. 근데 그 중에 이제 11월 달, 그 다음에 5월 달이 반기 리밸런싱에 해당됩니다. 그 중에 이제 후반기, 올해 마지막 MSCI 리밸런싱이 이제 11월 달에 이루어지고요. 이 지수 변경에 대한 포지션은 11월 30일 이후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포지션이 많이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까지 파생 상품에 대한 만기라든지 MSCI에 대한 만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가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수급을 계속 바꿔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저를 이제 보셨던 분들은 충분히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실 거고요. 이 수급이 변하는 곳에 공매도에 대한 변화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데이터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3일자로 1348만 주 정도의 이 공매도 거래 고점을 찍고 서서히 이제 공매도 금지가 되면서 이렇게 상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도 이제 1160만 주로 전날 대비해서 25만 주 정도가 상환이 되었습니다. 자, 최근에 뭐 사실 크게 상환이 많이 되지 않았다가 지금 이제 11월 17일부터 조금씩 이 공매도 상환에 대한 속도가 좀 붙고 있는데요. 이 속도가 지금 오늘도 그렇고, 네, 금요일도 그렇고 계속 나올지, 다음 주까지 계속 이어질지 그런 것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좀 많은 매수를 했는데 지금 이제 그 모습을 좀 보면 오늘도 공매도가 좀 적극적으로 상환이 되면서 네, 저런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매수가 붙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자, 공매도 잔고 보았기 때문에 대차 잔고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차 잔고도 최근에 다시 상환되기 시작합니다. 53만 주 상환이 되었고 체결이 17만 주 되었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네, 지금 사실 최근에는 계속 대차 잔고가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2745만 주로 대차 잔고가 줄었고요. 최근에 2800만 주, 2900만 주만 왔다 갔다 했는데 2700만 주로 이렇게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지금 공매도 잔고도 그렇고 대차 잔고도 그렇고 서서히 지금 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점이고요. 이제는 이렇게 공매도 잔고를 상환시키고 나면 공매도를 다시 늘릴 수 있는 명분이 없습니다. 네, 지금 이제 공매도 금지 기간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이 공매도를 활용해서 주가를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이제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1100만 주 남은 그 공매도 잔고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계속 주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매도의 대량 보유자인 모건 스탠리가 아직까지 적극적인 매수를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모건 스탠리가 언제 등장하는지도 계속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제도 그렇고 골드만삭스가 최근에 계속 매도 포지션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반대로 신한증권은 어제 96,000주 매수를 하면서 꾸준히 매수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오늘도 신한증권은 52만 8천 주를 매수하면서 매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물량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저 신한증권 창구를 통해서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고요. 확실히 지금 느껴지는 것은 골드만삭스는 지금 이제 MSCI 리밸런싱에 가까워질수록 매도를 하고 있고 신한증권을 통해서 120만 주 매수가 들어온 것을 보면 네, 이 두 포지션이 지금 반대 포지션으로 잡히고 있다. 그래서 그 MSCI 리밸런싱 때 골드만삭스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모건슬리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계속 한번 보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분위기를 보았을 때는 네, 다음 주까지 계속 이 공매도가 상환이 되면서 상승세를 좀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좀 어디까지 또 치고 나가줄지도 한번 기대가 됩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실 오늘 관련 테마들은 사실 크게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거의 보합 수준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 중에 좀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2% 뭐가 강하게 움직였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보합 대비해서는 2% 정도면 충분히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움직임을 보았을 때는 오늘 특히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급을 움직였던 주체가 지금 주가를 움직였던 주체가 외국인 투자자고 그게 공매도 상환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며칠 뒤에 보면 알겠지만 일단은 계속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다음 주도 좀 상승이 계속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중에 이제 5월 달에 반기 리밸런싱 수준으로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두산 에너빌리티는 공매도가 상환될 때마다 좀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상승세가 나오면서 이 큰 폭의 이 하락분을 좀 많이 메워줄지 그런 것들도 주목해 보겠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크게 떨어지고 추가적인 매수를 해서 단가를 떨어뜨릴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분위기가 생각보다 좋아지면서 네, 저는 요 내려왔을 때는 더 이상 매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계속 지켜보는 방향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올라가면 뭐 좋고 다시 떨어져 준다면 추가적인 뭐 매수를 할 수 있고 뭐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계속 접근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투자 수급 보았고, 네, 외국인 추정 물량 대비해서 오늘 당일 물량을 보면 추정은 61만 7천 주 매수해서 당일은 46만 주네요. 그래서 조금 줄었습니다. 한 15만 주 정도 줄었고요. 어제도 그렇고, 네, 전날도 그렇고, 최근에 이 움직임을 보면 계속해서 실제 외국인 추정 매수 대비해서 좀 마지막에 물량을 줄이면서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 대비 당일이 좀 줄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연속적인 매수가 계속 이어진다는 점, 그리고 코스피 전체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이 좀 이제 눈에 띕니다. 그래서 13.13%까지 지금 지분을 확보를 했고요. 12.4% 정도 수준에서 지금 이 정도까지 높여왔거든요. 그래서 남은 이제 0.7% 수준을 또 어떻게 메워갈지, 다음 주 이제 11월 30일까지 그 물량을 채워줄지 그런 것들을 보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뭐 14,900원이라고 보면 이전에 이 저점 수준과 상당히 유사한 라인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 저점에서 이 주가를 올리는 데는 사실 며칠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래를 증가시키면서 이렇게 양봉 몇 개만 띄워준다면 사실 주가는 금방금방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너무 상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분명히 증시에 대한 분위기도 개선이 되었고 지금 이제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지금 하락보다는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반등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이 우리에게 굉장히 희망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분위기 계속 몰아서 좀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소식들 좀 가져와 봤습니다. 자, 먼저 해외 소식들부터 좀 전해드리면요. 자, 대표적인 유럽의 친원전 국가죠. 프랑스가 원전 8기를 또 추가 검토를 한다라고 합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프랑스 정부가 원자력 발전소 신축 검토를 하고 있고 원자력 발전을 활용해서 탄소 배출량을 저감하려는 정책이다. 그래서 화력 의존도를 낮출 때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겠다. 그만큼 지금 화력 발전이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 비중을 대폭 줄이는 대신 대체 에너지로 지금 원자력 에너지를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 8기 신축 여부를 2026년까지 결정을 할 예정인데요. 지난해부터 지금 이제 14기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계속 강조를 했는데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8기에 대해서 검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신규 에너지에 대한 구축이 상당히 중요해진 시점이고요. 기존에 있는 에너지를 그대로 활용하면서 이렇게 신규 에너지만 늘린다면 저렇게 원자력 발전 8기가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기존에 있는 거를 꺼버리고 그죠? 없애버리고 이렇게 이제 8기를 짓는다고 하니 사실은 그리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체 전기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특히 전기 자동차라든지 AI 데이터 센터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경쟁이 붙을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전력 수요가 어마어마할 거기 때문에 그런 안정적인 에너지 구축이 필요하다. 그래서 프랑스도 지금 충분히 전체적인 원자력 비중이 한 70% 정도 될 건데요. 그거에도 불구하고 계속 늘리겠다라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는 왜 저렇게 핵 에너지를 많이 늘리냐, 너무 무리하게 늘리는 거 아니냐. 사실 우리나라도 30% 수준인데 저렇게까지 늘리는 게 맞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뭐 사실 프랑스 입장에서 충분히 이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효율적인 면에서 이 원자력 에너지가 효율이 높다라고 판단을 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럼 뭐 원자력 수가 늘어나서 위험 부담이 점점 커지는 것도 사실이긴 하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안전장치를 많이 해 두었을 거고요. 우리 생각처럼 그리 쉽게 후쿠시마 사태처럼 큰 사고가 터지지는 않는다. 그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좀 보면서 우리도 이 시장에 대해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EU에 대한 그런 에너지 정책에 대한 변화, 기류 흐름도 느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번에 기후 환경 무대에서 또 한번 세일즈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주호 한수원 사장이 이제 UN 국제 무대에서 K 원전 세일즈에 나선다라고 하고요. 이번에 11월 말부터 12월 12일까지 UAE 두바이에서 열리는 28차 UN 기후 변화 협약에 대해서 이렇게 참석해서 한국의 원자력 기술을 우수성을 홍보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에서 기후 회의에서 미국에서 이미 원자력 발전을 2050년까지 3배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했고요. 그때 기후 이 대응에 대해서 원자력에 대한 중요성과 그 다음에 거기에 이 협의체를 만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CF100에 대해서 좀 이제 본격 탄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도 그런 이제 틈새 시장에 들어가서 제2의 수출, 제3의 수출을 준비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자력 발전을 자국 내에서 지어서 많이 운영하고 있는 나라가 사실 몇 없고요. 네, 미국, 뭐 중국, 러시아, 한국, 프랑스, 요 정도 수준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 러브콜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 원천 기술이야 미국 쪽에 있긴 하지만 그 원천 기술도 사실 100%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 이제 신규 발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들어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번 말, 그 다음에 12월 초까지 이루어지는 저 회의를 좀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아마 에너지 트렌드가 좀 공식적으로 좀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거기에 맞게 좀 움직여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가 세계 중심에서 이제 그 에너지에 대한 흐름을 이끌어 나간다는 점에서는 좀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네, 국외 상황을 보았고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카메코가 이제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했었죠. 그래서 웨스팅하우스 사업 실적을 공개를 했는데요. 일단은 웨스팅하우스는 2023년 실적이 흑자로 일단 전망이 되긴 합니다. 4천만 달러 이하라고 하죠. 그래서 뭐 크게 수익을 많이 보진 못한 상황인데요. 일단 매출 자체가 이제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보룩필드 카메코도 계속해서 웨스팅하우스와 함께 시장을 진출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이 캐나다 쪽의 국영기업의 소유이기 때문에 또 웨스팅하우스의 그 몸값 불리기를 위한 우리나라와의 그런 지적재산권의 소송전이 어떻게도 해결이 될지 그런 것들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좀 천천히 이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가 좀 확실히 우리나라 쪽에 협의를 하는 뉘앙스를 풍겨준다면 더 우리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분명히 미국의 정부 입장은 확인을 했거든요. 소송을 좀 이제 취하를 시키는, 각하를 시키는 입장도 있었고요. 분명히 그 명분이 뭐 확실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분명히 우리나라와의 협의 약속도 있고 최근에 이 분위기를 보았을 때는 네, 경쟁보다는 좀 이제 협력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의 이제 경쟁자가 있기 때문에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쪽이 시장 장악하는 것을 다시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미국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제조 기술이 뛰어난 국가는 우리나라를 제외한 몇 되지 않는 국가입니다.
프랑스, 우리나라 두 가지밖에 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우리가 유리한 입장이다. 그래서 좀 그런 소식이 나오면 바로 또 전달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튀르키예 쪽인데요. 튀르키예는 이제 원자력 단기 목표를 7.2기가와트로 축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획 대비해서는 지금 이제 원자력에 대한 계획을 조금 이제 축소를 했고요. 아무래도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영향 때문인지 그런 건설에 대한 이 단가를 조금 의식을 한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뭐 7.2기가와트라고 해서 적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워낙 많은 발전소를 건설 예정이었기 때문에 좀 이제 축소를 하는 듯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주목하고 있던 것이 두 번째 원전 프로젝트였고요. 여기 이제 세 번째 원전 프로젝트였는데, 세 번째는 이제 중국 쪽으로 계약을 할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두 번째 원전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첫 번째 원전이 4.8기가와트라고 하면 나머지 이제 두 부지에서 각각 1.2기가와트씩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각각 한 개씩 지을지 혹은 뭐 제2원전 부지, 제3원전 부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두 개를 다 지을지, 그거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튀르키예 입장에서도 지금 우리나라와의 그런 관계도 있고 우리나라에 대한 기술력을 좀 이제 믿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또 이런 원전에 대한 건설 어떻게 할지 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당연히 지금 이제 폴란드 쪽이고요. 폴란드에 대한 아직 그 기후환경부 승인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상을 하는 것은 연초에 그런 본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이 내용이 나올 것 같다라는 점이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12월까지는 좀 이제 기후환경부 승인도 나고 좀 이제 우리나라의 합작사도 설립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폴란드에 대한 그 움직임 계속 기다리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 한수원 쪽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와 체코 원전 협력사 사업 역량을 확인을 했고요. 실사를 하면서 이제는 체코 원전에 대한 본격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체코 기업들의 공급망 참여를 확대를 하는 것인데요. 그게 이제 신규 원전 사업 추주전에서 높은 점수를 얻게 되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의 장점은 두산 스코다 파워가 있다라는 점이고, 그 두산 스코다 파워가 당연히 하나가 혼자서 다 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두산 스코다 파워의 네트워크가 분명히 이제 구축이 되어 있을 거고, 그 중심으로 해서 현지 기업들이 많이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코 원전에 대한 네트워크도 지금 우리나라가 유리하고, 그 다음에 그 건설 비용도 싸기 때문에 사실 웨스팅하우스 대비해서는 우리나라가 훨씬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근데 웨스팅하우스의 그런 이 원천 기술에 대한 지재권에 대한 소송이 어떻게 작용을 할지, 그리고 미국에 대한 그런 이 원전 패권을 가져오고 싶어하는 그런 이 움직임이 또 어떻게 작용할지, 외교력이 또 미국 쪽으로 쏠린다면 체코 원전은 또 미국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치 앞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2024년 상반기까지는 그런 분위기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00메가와트급 원전 한 기고요. 요거를 건설하게 되면 나머지 3기 정도를 추가로 또 건설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시 차원에서도 이 컨소시엄을 꾸려가지고 카자흐스탄 원자력 산업 시장에 이렇게 진출을 하게 되고요. 홍보를 한 거죠, 사실. 그래서 뭐 크게 중요한 소식은 아니지만 카자흐스탄도 원자력 발전 신규 건설을 검토하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이전에 뭐 국민에 대한 투표를 한다라고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소식은 없었고요. 일단 카자흐스탄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좀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근에 저쪽에서 큰 수주도 따냈었기 때문에 또 이런 유대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도 1400메가와트급 두 기를 건설을 검토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러시아와 지금 우리나라, 프랑스가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교롭게도 웨스팅하우스는 1400메가와트급을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이렇게 우리의 경쟁자로서도 지금 투입이 못 된 상황이고요. 언제까지 저 1100메가와트급 가지고 우리나라를 견제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거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다 마쳤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매수세, 이 국매도 상황과 함께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했을 때 또 이제 주가 반등이 예상되는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 가는지, 그리고 이제 국매도가 상환되고 나면 국매도가 다시 늘어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흐름이 어떻게 변화할지, 시간에는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을 했는데 이제는 그런 흐름이 좀 없어질지, 네, 그런 것들을 좀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세계적인 이 환경 자체가 원자력 발전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환경이다. 그래서 거기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독보적인 그 제작 기술이 분명히 많이 쓰일 것 같고, 네, 수주가 또 많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뭐 해상풍력, 가스터빈, 수소에 대한 이 분야도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한 소식이 조금 뜸해서 지금 이제 이 관련 소식은 원자력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자력을 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에너지원들도 다 다루고 있고 이 에너지의 수요 증가를 보았을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사업이 상당히 유망해 보이기 때문에 투자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올해 말까지 한번 반등을 성공할 수 있는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